강연해주실 정영원 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사님이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본부장, 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석좌교수, 과학기술연합대학교 교수, 고려대학교 교민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특별히 세계 최초로 고성능 지름표름 신소재 하나를 개발하셔서 원자력 분야의 새로운 역사를 쓰셨고, 또 원자력 분야 최초로 기술 이전 100억 달성이라는 엄청난 성과도 달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분야의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서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도 수상을 하셨고요. 현재는 은퇴하시고 전국 각지를 또 돌면서 과학 강연도 함께 하시면서 과학 대중화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자, 큰 박수로 박사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 이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시죠? 난 누군지 모르겠다는 사람. 모르겠어? 조금 이따 설명해 줄게. 아인슈타인 박사님인데 내가 왜 이 사진을 갖다 보여줬냐면 아인슈타인 박사님은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분이 유명한 세계 최고의 그 유명한 과학자이신데 왜 유명할까? 뭐를 발견했지? 손 들고 자신있게 얘기할 사람. 너 얘기해봐. 상대성 이론. 맞았어. 상대성 이론을. 근데 일단 상대성 이론까지 맞았기 때문에 내가 선물 하나 줄게. 일단. 왜냐면 이게 그 파동의 인형인데 인형 경진대회에서 1등 한 거거든. 그래서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그 특수 상대성 이론을 먼저 발표를 했는데 뭐냐면은 E는 MC 자승이라는 겁니다. E가 에너지고 M이 질량이고 C가 빛의 속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질량도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면 에너지를 낼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아인슈타인이 이로 인해서 유명하게 되고 그 노벨상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너지 얘기 관련된 걸 내가 여러분한테 시작하는 뜻에서 아인슈타인 박사님 사진을 보여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제가 다시 숫자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2710 이 숫자가 있는데 이게 무슨 숫자인지 모르겠죠? 이렇게 생뚱맞게 보여드리고, 그죠? 네, 힌트를 줄게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과학자들한테 주는 상이 무슨 상인지 알죠? 노벨상이죠? 노벨상 중에서 평화상, 문학상 말고 과학 분야의 그 유명한 과학자들한테 주는 상, 원래는 노벨상은 과학 분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물리학상, 생리학상, 화학상. 그러면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노벨 과학상. 미국, 또 영국, 폴란드는 폴란드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1, 2, 3등 안에는 안 들어가. 제일 많이 받은 나라는 미국. 무려 노벨 과학상을 290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이 받은 나라는 어디냐? 영국 한 95개 정도. 그 다음에 세 번째 노벨 과학 분야의 상을 많이 받은 나라는 독일, 그다음에 80개. 그러면 이건 아니잖아요, 숫자, 그죠? 27개 받은 나라, 1개 받은 나라, 1개도 못 받은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냐? 내가 또 힌트를 줄게요. 아시아 국가입니다. 흔들고. 늘 먼저 들은 것 같아요. 러시아가 아시아인가? 또 쌍계는 우리나라일 것 같고, 어느 나라일 것 같아? 일본, 한국, 북한, 땡, 또, 네. 한국이 27개 받았다고? 그러면, 아니, 앞에서부터 얘기해봐, 앞에서부터. 네. 너 얘기해봐. 일본, 중국, 한국. 맞았습니다. 27개를 받은 나라가 일본이고, 1개를 받은 나라가 중국이고, 하나도 못 받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선물 하나 드릴게요. 이거 선물 하나. 네. 그래서 2710. 그래? 맞았죠? 그래서 불행히도
아직까지 한국은 과학 분야의 노벨상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숫자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과학자가 됐을 때 우리나라의 노벨상 숫자를 0이 아니라 1, 2, 3, 4, 5, 6 올려나가는 데서 이 숫자를 보여드리고 그 강의를 시작합니다. 근데 일본이 노벨상이 아시아국가에서 27개면 굉장히 많잖아요. 일본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제가 그 일본의 노벨상이 많은 이유를 두 가지 관점에서만 설명드릴게요. 첫째, 일본은 근대 과학의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뭐냐? 1800년도 후반부터 유럽에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을 보내도 근대 과학을 빨리 받아들였어요. 옛날엔 미국의 과학이 발달했냐고 유럽이 발달했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일찍 가서 그 문명을, 과학 문명을 받아들였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6.25 전쟁이 끝나부터 근대 과학을 본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역사가 너무 짧아요. 그게 이제 한 가지 차이고, 두 번째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과학이 국민들의 지지가 굉장히 컸어요. 즉, 과학은 사실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국민들한테 박수를 받아야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일본에는 그런 국민들이 과학을 지지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지원을 해주고 이런 문화가 옛날부터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노벨상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921년도에 아인슈타인 박사가 노벨상을 받았는데 22년도에 아인슈타인 박사님을 일본에 초대해서 무려 45일 동안을 일본을 돌아다니면서 과학 강연을 합니다. 그때부터 일반인들 또는 물리학자들, 과학자들을 모여놓고 양자역학이 중요합니다. 상대성 이론이 중요합니다. 1922년도에 그런 역할을 하고 다녔다고요. 우리는 그때 뭐 했습니까? 식민지 시대 때 과연 그걸 받아들일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그 정도로 그 국민이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노벨상이 나왔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벨상을 받으면요, 상금 있잖아요. 상금이 얼마일 것 같아요? 그냥 얘기해봐. 이거 상품 없어요. 1억 5천? 네. 노벨상을 받으면 상금이 10억 내지 13억이 됩니다. 근데 노벨상을 받았을 때 상금 10억보다 더 큰 가치는 뭐냐? 이거를 살때 명예입니다. 10억이 아니라 100억 이상의 명예가 있는 거고, 노벨상을 받으면 교과서에서 나올 정도로 유명해지고 후손들에게도 계속 유명한 과학자로 남잖아요. 그 정도로 사실상 이 상금보다는 훨씬 더 명예가 중요하다,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는 노벨상이 없잖아요. 노벨상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노벨상에 버금가는 연구 실적을 남겼을 때 주는 상이 무슨 상이냐면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상이 있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주는 상 중에서 상금이 가장 많아요. 얼마일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말로만 해. 100억? 노벨상보다 더 많이 줄까? 우리나라에서 주는 게? 네? 1억 9천만 원. 딱 잘라서. 이게 1억 3천만 원. 좀 잠깐만 기다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주는 모든 상 있잖아요. 최고 많이 받아요. 그 미스터 트롯 3, 4에서 상금이 얼마인지 3억이에요, 3억. 미스터 트롯 1할 때는 1억, 2억, 3억 해서 4까지 가서 4억이 3억이 됐는데,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주는 상 중에서 가장 많이 상을 주는데 무려 3억을 줍니다. 그래서 보다 보니까 노벨상은 물리학상, 화학상, 생물 이렇게 나눠서 주는데, 이게 물리, 화학, 생물, 뭐 재료, 원자력, 기계, 수학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한 명 줘요, 한 명. 전에는 2명 줬었는데 국가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한 명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한 명 주는데 내가 근무하는 대덕연구단지에는요, 연구소가 25개가 있어요. 즉 뭐 항공우주연구소, 화학연구소, 생명연구소, 표준연구소, 원자력연구소,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하는 연구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박사들이 무려 몇 명이 있다는데, 박사만 몇 명일 것 같아요, 박사가?
150명, 700명, 700명, 1000명, 500명. 광주에 광주에 사시는 박사님들 다 모이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1000명, 대한민국에서 박사들이 서울보다 더 많이 모여서 근무하는 데가 대동여군단이에요. 무려 거기 연구에서 근무하는 박사들만 석사들 빼놓고 19,000명이 있어요. 거기 모여서 거기가 어머님들 대동여군단지 들어봤잖아요, 그죠? 다 아시잖아. 거기에 그렇게 많은 박사들이 모여있다고 25개 연구소가 있습니다. 전국의 브레인들이 다 거기 모여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9,000명 박사 중에서 이 상을 받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정요한 박사라는 사람이고요. 정요한 박사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겼죠. 저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저랑 비슷하게 생겼고 그리고 하여튼 저랑 비슷하게 생긴 것들만 알고 계시고 오늘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후위기 얘기하고 에너지에 대해서 오늘 1시간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러 온 정용환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런 주제로다가 제가 얘기하기 위해서 먼저 영상이 아니라 화면을, 사진을 준비해봤어요. 이거 북극곰이죠? 그죠? 북극곰이 지금 엄마 곰하고 애기 곰하고 얼음 위에서 잘 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많이 들었죠? 얼음이 점점 북극에 녹아가고 있다고. 그래서 이 북극곰들이 생활터전을 잃어가고 있다. 그래서 어린 곰이 이렇게 얼음 위에서 위태롭게 먹이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떠내려가는 이런 상황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렇죠? 이게 현실입니다. 얼음이 점점 녹아서. 그래서 실제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보더라도 보시면 평균 기온 섭씨 영하 40. 바로 북극곰이었습니다. 북극곰에게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먹을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죠. 새끼를 낳은 어머니가 아니면 북극곰은 겨울잠을 자지 않습니다. 섭씨 해질 무렵이면 북극곰들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10여 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원주민 마을입니다. 낮에 머무는 지역은 먹을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녁마다 허기진 배를 채우러 인간의 마을로 갑니다. 북극곰은 사실상 얼음에서 살면서 바다 표범이라든가 물개 등을 또 먹고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얼음이 점점 녹음에 따라서 이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먹이가 점점 못 찾는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런 식으로. 그래서 엄마 곰들은 막 100km씩 수적으로 잡아서 먹이를 찾아오는데 애기 곰들은 갈 수가 없잖아요. 이런 현상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 이게 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변화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서 생기는 현상이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북극곰을 살려낼 건가, 구할 건가.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body weight. It affects the ability of germs going to shrink even more. 이 떠내려가는 북극곰을 만든 거 우리가 북극곰이 보여줘야 되겠죠? 될 그래서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500만 년 전 조상금에서 굴곰 제가 이 영상을 보고 퀴즈를 하나 낼게요. 북극곰이 기후변화가 오면서 점점 위험하게 되는데 1, 2, 3번 중에서 어떤 게 답일까요? 왜 그럴까요? 1번이 먹이가 줄어들어서 그렇다는 사람 오늘도 우리 손 들어보세요. 다락방을 찾아주신 1번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번인 사람 손 들어야 돼요. 오, 3번일 것 같은 사람. 그러면 2번이 제일 많은데 2번 손 들어보세요. 2번이 맞습니다. 2번이 그죠?
그런데 여기서 너무 많이 들어갔고 제가 상금 이 기존품을 다 줄 수가 없다는 이번 일단 손 들어보세요. 예. 이 손든 사람 중에서 어른은 내리세요. 중학생 내리세요. 6학년 내려요. 5학년 내려요. 4학년 내려요. 3학년 내려요. 그럼 몇 명 남았어요? 오, 1학년 몇 명 남았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야, 이거 더 잃을 수가 없네. 1학년까지는 줘야 되겠네요. 그죠? 이거, 뭐, 일단, 하여튼, 뭐 볼펜이나 이런 거 하나씩 나눠주세요. 뭐, 이거 읽은 거예요. 1학년까지는 주겠습니다. 그죠? 이거 더 유치원 학생은 없죠? 유치원생. 그래서 뭐 이따가는요 제가 제일 나이 먹은 학생 순위로 줄게요. 거꾸로 이렇게 공평하게. 그러면 이제 중간에 상을 못 받게 되거든요. 중간에. 그래서 이번에 얼음이 이게 녹아서 이동이 어려워서 이런 현상이 이제 계속 일어나는 게 되겠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구가 왜 뜨거워질까요? 지구가 여기서 보는 것 같이 두꺼운 담요를 덮고 있어요. 우리가 두꺼운 담요를 덮고 있으면 점점 열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적당한 담요를 덮고 있으면 괜찮은데 너무 두꺼운 담요를 덮고 있으니까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두꺼운 담요가 뭘까요? 뭐예요? 어? 그렇지. 네. 두꺼운 담요가 온실가스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거니. 이게 온실가스 때문에 지구의 열이 못 빠져나가서 점점 지구는 더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날씨가 계속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여름이 우리 한국이 옛날에 배울 때는 어머님들 배울 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뚜렷하다고 배웠잖아요.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해? 아니잖아요. 여름이 너무 길어졌어요. 어떤 때는 4월달, 5월달, 6, 7, 8, 9, 10, 30도예요. 여름이 막 6개월씩 돼요. 이런 현상 옛날에는 없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자꾸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이 길어지고 폭염이 오고 홍수가 오고 이런 현상들이 결국은 계속 기후변화 때문에 오고 있고, 갑자기 물폭탄이 쏟아진다든가 산불이 미국 같은 데 산불이 난다든가 100년 만에 어디가 홍수가 왔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스페인 같은 데도 150년 만에 홍수가 왔다는 얘기, 이런 얘기도 우리가 뉴스로 접하고 있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농업에도 이런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제주도에서만 농사질 수 있는 감귤 농사도 점점 이 전라남도 지역으로 이동하고, 전라남도 지역에 있었던 그 농업 생산 품목은 저 충청도로 올라가고, 옛날에는 사과가 경상도 쪽에 영천, 경산 이쪽에가 사과 주선지였는데 지금은 저기가 사과 주선지가 아니라 저 강원도 쪽으로 더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자꾸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후변화가 결국은 우리 농업 생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이게 현실이거든요.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냐? 결국은 온도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로 1850년도 이후로 온도가 이와 같이 처음에는 이렇게 증가 안 하다가 나중에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불과 1.2도뿐이 안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1.2도뿐이 안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는 건 엄청나게 지금 폭염을 느끼고 이상한 그 기후변화를 느끼잖아요. 기후현상.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 저거를 그냥 놔두면은, 지금까지 하늘로 그대로 놔두면 2100년도까지 쫙 올라가면 몇 도까지 올라가느냐? 한 4도, 5도는 간다. 5도 정도. 그럼 약 5도 정도를 갈 것 같으면 지구가 어떻게 되냐? 지금 폭염이 한 40배가 더 증가하고 지구의 생물체가 30%가 멸종이 돼요. 지구의 30%는 사막화가 되고, 이런 완전히 우리가 더 점점 그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걸 그냥 놔둘 수는 없다. 저걸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나서서 한 게 뭐냐? 1.5도 이상 막다.
우리가 최대로 1.5도씨에서 막아야 된다. 더 이상 더 증가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한계 온도로 갖고 있는 것이 1.5도씨예요. 그럼 어떻게 막아야 될까? 보면은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게 저는 뭘 것 같아요?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화석연료, 사람, 다양해요. 보시면은 우리가 산림을 파괴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농사지거나 이랬을 때 그 비료라든가 가축들이 메탄가스 발생해가지고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다음에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이산화탄소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장을 돌리면 산업공장에서 많은 그 이산화탄소라든가 그게 나올 수도 있고,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도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나오는데, 어느 분들은 생각하기에 환경하는 사람들은 산림을 파괴하거나 공장만 없으면 다 해결될 것 같이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소고기를 안 먹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느 강연을 갔더니 채식 그 주의자는 소고기 때문에 이게 생기니까 소고기를 안 먹으면 다 해결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어디 가면 또 화석연료 때문에 화석연료만 없으면 다 된다고 하고, 어디 가면 학교에 가서는 학 선생님은 야, 학생들한테 폐기물 관리만 잘하면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게 다 보는 각도가 다른데, 실질적으로 그 영향을 미치는 그 통계를 보면 산림 파괴를 미치는 영향은 한 10%, 11%고, 농업은 한 10%이고, 산업공정도 폐기물 처리 한 3%를 방어지, 70%는 사실 화석연료 때문에 생겨요. 왜냐? 그러니까 전기도 화석연료로 사용되죠. 대부분 아파트의 난방도 대부분 화석연료죠. 자동차도 화석연료죠. 그 다음에 비행기도 화석연료 대부분 가죠. 공장에도 대부분 화석연료를 쓰죠. 이게 거의 화석연료가 기후변화의 주 원인입니다. 사실. 이걸 막지 않으면 우리는 기후변화를 막을 수가 없고, 이거를 어떤 간에 1.5도씨를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화석연료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목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석연료를 일으키는 삼총사가 있는데, 이 삼총사를 우리는 지명수배로 잡아야 돼요. 그죠? 지명수배를 내면서 내가 석탄, 석유, 천연가스 지명수, 이 범인이야. 세 개가. 이게 제 지명수배를 내면서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말로는 이거 심증은 있어. 얘네들이 잡으면 다 해결될 것 같다고. 근데 물증이 또 있어야 되잖아. 그 물증이 뭐냐면은 실제 데이터를 하는 데 보여줘요. 그러면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는 이산화탄소를 엄청나게 이렇게 발생해요. 근데 보면은 태양광, 수력, 원자력, 풍력은 상대적으로 거의 이산화탄소를 발생 안 해요. 그죠? 우리가 석탄, 석유, 천연가스는 우리가 심증도 있고 물증도 있잖아요. 얘들을 잡아야 되겠다. 그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세 개의 그 화석연료를 잡지 않으면은 우리가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고 지구를 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근데 이 탄소가, 그럼 탄소 많이 들어봤잖아요. 탄소는 어디서 왔는지 잠깐 이 영상을 볼게요. 도대체 어디서 탄소가 왔는지, 그죠?
희망이 안 보인다가 아니라 안자를 싹 빼내면 희망이 보입니다. 그죠? 우리가 희망이 탄소를 갖다가 잡는데 안 보이는 게 아니라 희망이 보입니다. 어떻게 해서 희망을 보일까? 그런 얘기를 오늘 해서 여러분들이 북극곰을 살리는 얘기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 탄소 중립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아마 학생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탄소 중립. 그죠? 탄소 중립 얘기 들어봤지? 학교에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뭔지? 설명해봐. 맞았어. 선물 하나 드려요. 일단 마이크를 선물 하나 드릴게요. 일단 그 지금 학생이 잘 얘기했는데 탄소가 발생되는 양만큼 흡수나 제거를 해서 우리가 지구상에 남아있는 탄소를 0으로 만든다는 것이 탄소 중립 넷제로입니다. 즉 뭐냐?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지구상에 탄소가 300톤이 생겼어. 그러면 300톤을 없애. 그럼 지구의 몇 톤 얼마나 남아? 여기 100톤이 생겼어. 그럼 100톤을 없애. 그럼 얼마나 남아? 0. 그렇죠? 그게 탄소 중립입니다. 쉽죠? 그죠? 다음에 시험 나도 맞을 수 있겠죠? 근데 확실히.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한 번 생긴 탄소는 없애기가 어려워요. 여러 가지 기술들. 탄소 포집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데서 흡수를 해서 없애니까. 그래서 처음에 탄소를 배출을 하지 말자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생긴 만큼 없애는 건 맞아요. 근데 배출을 안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탄소 중립의 시작입니다. 네. 이런 뜻에서 우리가 탄소 중립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내가 퀴즈 하나 내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온실가스 지금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만약에 온실가스를 전부 없애버렸어. 그럼 지구가 더 살기 좋아질까요? 더 나빠질까요? 이거 O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X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X가 맞는 것 같네. 그럼 왜 그럴까요? 그래서 네? 왜? 설명. 온실가스가 있어야? 그건 아닌 것 같고. 또 설명 안 했어, 지금. 그 온실가스가 열을 안에 가두지 못해서 추워져요. 맞아. 선물 하나 주세요. 그래서 온실가스가 저렇게 많아서 담요가 우리가 3겹, 4겹을 덮으면 그게 너무 뜨거워서 문제지만은 우리가 옷을 하나 정도 덮으면 따뜻하잖아요. 그거 뭐냐? 온실가스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지구를 따뜻하게 해줘야지 저게 전혀 없으면 다 빠져나가서 우리가 지구가 너무 추워져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다 온실가스가 없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실가스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너무 많아서가 문제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사진 같아요? 그렇죠. 우주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이에요. 우주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인데 파란 부분이 밤에 불이 켜진 부분이에요. 주로 어떤 나라들이에요? 주로 잘 사는 나라 선진국들이고 불이 안 켜진 부분들이 못 사는 나라. 이게 잘 사는 나라고 못 사는 나라고 에너지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는 걸 이 사진 하나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쪽에 관심 있겠죠? 여기? 그죠? 여기 관심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서비스 차원에서 확대 사진을 갖고 와봤어요. 확대 사진을 갖고 왔더니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남쪽에는 굉장히 불야성이에요, 밤에. 북쪽은 반짝거리는데 한국도 여기 어디죠? 네. 그저 보다가 남과 북이 에너지 차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볼 때, 설마 저럴 거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023년도에 일론 머스크가 페이스북에다가 이 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SNS가 작년 재작년.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남과 북이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하고 갈라진 지 70년 만에 이렇게 에너지 차이니까 굉장히 의미하는 분야가 큰 거예요. 그죠? 여기 보면은 남한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북하고 에너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풍부한 에너지를 살고 있는 데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이거 있죠. 그래서 제가 좀 그런 이유 관점에서 이따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 또 이런 풍부한 에너지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이제 잊어버렸던 것이 뭐냐? 기후변화, 기후위기 같이 온다. 그걸 해결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런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에너지 상태를 좀 봐야 되는데, 지구를 지켜야 되는 에너지가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에너지인지. 일단은 우리 착한 에너지 중에서 자연이 만들어주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죠? 태양, 바람, 물. 그죠? 태양 에너지. 이 착한 에너지. 그래서 태양광을 위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풍력을 위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수력을 위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게 자연의 또 풍부한 우리가 여기서 에너지를 갖고 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착한 에너지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하나를 잘 좀 더 자세히 보면은 태양광 에너지는 정말 슈퍼파워예요. 해만 뜨면 전기 생산할 수 있어요. 해만 있으면. 우리가 태양에서 해 비친다고 해서 돈 주고 햇빛 비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돈도 안 들면서 태양 에너지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런 에너지를 충분히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또 딱 약점이 있어요. 뭐냐? 밤에는 전기를 생산 못해. 비 오는 날 생산 못해. 이런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우리가 밤에 전기 안 씁니까? 비 오는 날 전기 써요, 안 써요? 비 오는 날 전기 안 써요? 비 오는 날 전기 쓰잖아요. 그래서 태양광으로 할 때만큼은 이런 어떤 밤이나 비 올 때 전기를 공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있긴 있어요. 낮에 생산된 전기를 저장해놨다가 쓰면 되는데, 저장하면 또 전기 요금이 2배가 또 올라가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가. 그래서 이런 약점을 갖고 있다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 에너지, 이것도 굉장히 슈퍼파워예요. 우리 바람은 공짜잖아요. 돈 안 주잖아요. 그죠? 바람 쓴다고 해서 돈 줘요? 공짜 바람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도 약점이 있어요. 뭐냐? 바람이 불어줘야 돼, 항상. 항상 일정한 속도의 일정한 방향으로 바람을 잘 불어줘야 전기가 나오는데, 바람이 불었다 안 불었다 하면은 전기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좀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한 8m/s 정도의 바람이 일정하게 불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게 그 바람의 품질이 좋지 않아요. 이 품질이 좋은 데는 결국은 제주도나 일부 해안 쪽 빼놓고는 없어요. 근데 대신 저기 유럽이나 근데 영국 같은 데는 대서양 바람이 일정하게 굉장히 잘 불어주기 때문에 장점을 갖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거로다가 의지해서 저쪽으로 전기를 생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풍력, 자연에서도 수 있지만은. 그 다음에 수력. 저는 수력이 굉장히 강력한 파워인데, 수력에서 전기를 갖다 엄청난 양을 갖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의 약점은 뭐냐? 우리나라 같이 수력이 풍부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이걸 쓰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물이 풍부하지 않은 나라예요. 나라마다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게 물만 풍부하다면 수력같이 좋은 게 없어요.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고, 이게 자연에너지고, 예를 들어서 저 노르웨이 같은 데는요 95% 이상의 수력만 있습니다. 왜냐? 거기서 빙하에서 녹은 그 물이 피를 위해서 1년 365일 막 1000m, 500m에서 흘러내려요. 그걸 이용해서 거기다가 발전기만 갖다 세우면 전기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는 원자력도 필요 없고, 화력도 필요 없고, 태양광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수력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지형학적인 조건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력은 지형학적인 조건으로 유리하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를 지킨, 지구를 지킬 에너지 중에 하나가 과학적으로 만들어낸 에너지가 있어요. 자연이 만들어낸 에너지가 있고, 과학적으로 만들어낸 에너지가 있는데, 이 과학적으로 만들어낸 에너지 중에 하나가 원자력과 수소예요, 사실. 그래서 과학적인 힘을 이용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데, 원자력의 원리는
이 그림은 복잡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조를 알면은 간단해요. 물을 끓여서 우리가 전기를 생산하고 전기를 생산한 다음에 이 전기를 갖고 터빈을 돌리고 발전기를 돌려서 집으로 전기를 보내는 거고요. 화력발전소하고 원자력발전소하고 이 부분은 똑같아요. 단 물을 뭘로 끓이느냐가 달라요. 화력발전소는 물을 석탄, 석유, 가스로 끓이는 거고 원자력발전소는 우라늄이 핵분열 반응에서 일어나는 열이 있어요. 그 열을 갖고 물을 끓이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나머지는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의 원리는 우라늄의 핵분열되는데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물을 끓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요즘에 쓰는 게 수소에너지. 우리가 수소 에너지를 갖고 우리가 산소와 공급 결합해서 만들어서 자동차 같은 데 사용하겠지만 이거는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한 에너지로 활성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도 이게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수소 에너지고, 그래서 에너지별로 이렇게 보면 다 장단점이 있어요. 어느 한 에너지가 이거로만 사용하겠다 이건 아니에요. 다 장점 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화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건설이 쉽고 운영이 쉬워요. 굉장히 운영도 쉽고. 그런데 온실가스가 대량 배출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거의 50~60%를 화석연료로 지금 생산할 수밖에 없죠. 언젠가는 없애야 돼요. 점점 없애야 되는데 갑자기 없앨 수는 없죠. 이거. 그래서 그런 거 점점 없애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가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또 시간적으로 제약을 많이 받고, 또 하나 발전 단가가 아직은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원자력은 온실가스도 없고 발전 단가도 낮고 24시간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방사선 폐기물 문제라든가 안전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데 이걸 또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장점 단점이 다 있어요. 그냥? 그래서 어느 한 에너지가 우리가 미래를 길로 가서 결정해서 재구를 구하겠다 이렇게 가기는 아직은 밀려요. 그래서 그 장점 단점을 잘 살려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도 또 고려를 해야 됩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전기를 생산하는 가격 단가인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볼 때 신재생은 한 200원 거고, 나머지 그 화력 LNG 같은 거 190, 150원, 그 다음에 원자력은 한 60원 이렇게 되거든요. 킬로와트 된다는데. 즉,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가 신재생으로만 전기를 100%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집에 공급한다면 한 달에 20만원 전기를 내야 된다는 생각이고, 원자력으로만 다 공급한다면 60만원짜리 전기, 6만원짜리 전기를 써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 이거로만 할 거냐, 같이 싼 전기를 쓸 거냐는 국민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원자력이 싫고 화력도 싫어. 그러니까 난 신재생이 좋아. 그럼 난 신재생으로만 할 거야. 근데 내가 한 달에 20만원 낼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혼자만 20만원 내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다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죠. 그래, 나도 20만원짜리 전기를 쓰겠다. 그 다음에 공장 운영하는 사람도 그래, 나도 20만원짜리 전기 쓸게. 이런 공장 운영할 때도 그게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의 주장을 갖고는 안 되고 전체적인 면에서 그 가격도 생각을 해보고 에너지를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고, 이게 따뜻한 지난 3월 달에 24시간 전기 생산하는 그 그래프거든요. 보시면 이게 여기서부터 24시간 동안 원자력이 24시간 이렇게 다 일정한 전기를 생산해요. 나머지 화력발전소가 생산을 이렇게 하다가 태양이 뜨는 날, 해가 뜨는 시간에는 이게 화력발전소를 줄이고 태양광이 이렇게 발전기를 해요. 그 다음에 저녁에는 다시 화력발전소가 들어가요. 이게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밤낮으로 신재생 태양과 조화를 이루면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제가 에너지하고 기후변화에서 말씀드린 걸 정리를 하면, 기후변화는 결국은 온실가스 때문에 오는 거고, 온실가스는 주범은 그 이산화탄소고, 이산화탄소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죠? 탄소 중립을 가요.
탄소 중립으로 해는 거고,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은 결국은 원자력 에너지하고 그죠? 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다가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이 지금까지 강의한 거 제가 요약해 드리는 겁니다. 요약해 드린 걸 갖고 제가 중간 시험을 한번 보는 거겠죠. 그래서 그게 맞춰보세요, 학생들. 그냥 말로 하세요. 그렇지, 그죠? 중간 시험 보니까 다 맞겠네. 그래서 그렇지. 제가 정리 일단 하고 시험 한번 보니까 머릿속에 딱 나올 겁니다. 여러분 집한테. 그 다음에 온실가스. 다 하네. 야, 내 강의 팍잘 들었는데 거의 100점인데 나. 탄소중립. 오늘 탄소중립 확실히 배웠죠? 그죠? 탄소중립. 어머님들도 배우셨어요? 네. 오늘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미래에너지는 아직 얘기 안 했는데 이것까지도 안 해? 예수까지 다 했어? 보면은. 이거 모르겠지. 아직 강의 안 했거든요. 안전한 에너지까지 제가 이렇게 미리 퀴즈를 해서 제가 요약을 한번 했죠? 시험도 봤죠? 그럼 안 잊어버려요. 그죠? 안 잊어버리고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을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까지 강의한 걸 내용을 정리하면 우리는 정답은 하나로 해서 안다. 에너지 믹스를 잘 섞는다. 이게 정답이고. 그래서 최악변의 태풍, 여기에는 가을 장마까지 기상 이변의 연속이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현상들이 이변이 아닌 일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은 기상 전문기들의 숨막힐 듯 이어진 흑연 속에 기록된 부천의 낙원 41도, 76년간 이어진 최고 기온 40도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전국 평균 흑연미수도 31.56로 1994년을 뛰어넘는 최장 흑연으로 기록됐습니다. 폭염이 수그러들자 6월에 폭풍 쏠림이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6년 만에 내륙을 고통한 폭풍은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숨돌릴 틈 없이 찾아온 가을 장마는 곳곳에 물날비를 일으켰습니다. 이번 주 내내 지역을 오가며 여름 장마보다 더 많은 비를 쏟아부었습니다. 잇따른 기상기관의 원인으로 기상학자들은 기후변화를 꼽습니다. 올여름 나타난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일으키고 있는 거 여러분들 다 느끼고 뉴스에서도 봐서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에너지 중에서 가장 과학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게 원자력 에너지예요. 그 다음에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팩트를 좀 사실과 다른 걸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줄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잠깐 요거를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미래 에너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원자력 에너지는 아까 제가 제일 첫 장에 아인슈타인 박사님 사진을 보여줬잖아요. 아인슈타인 박사 때문에 시작이 됐다고 했잖아요. 저 E는 MC 자승이 상대성 이론부터 시작이 된 게 원자력 에너지요. 왜 여기서 시작이 되느냐면은 그 작은 질량의 변화도 빛의 속도로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 엄청난 에너지를 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핵 분열 과정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인슈타인 박사님은 독일에서 태어나셨고 독일에서 공부를 하다가 고등학교는 스위스로 가고 대학교는 쭈리 공대에서 거기서 대학을 다녔고 쭈리 공대 교수를 하면서 노벨상까지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독일로 들어가서 대학 교수를 하고 있었는데가 그때가 2000 세계대전 때예요. 근데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유대인이에요. 그게 히틀러한테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노벨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 해갖고 미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망명을 해서 미국 대학 교수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데 1940년도에 이렇게 보니까는 아인슈타인이 가만히 보니까 독일에서 막 핵분열 실험을 하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독일에서 먼저 저런 핵분열 같은 실험을 해서 원자폭탄을 독일에서 먼저 만들면
원자폭탄을 가진 독일이 미국을 이길 수 있다. 미국을 세계를 점령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큰일 났다. 만약 독일이 원자폭탄을 개발하게 되냐, 미국이 먼저 원자폭탄을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그 당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했냐? 독일에서 이런 걸 갖다가 움직입니다. 우리도 원자력을 핵 분열 과정을 이용해서 또 나오는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무기를 만들면 우리가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라늄 같은 건 어디서 확보할 수 있다는 자세한 내용을 편지를 써요. 그 편지를 받아본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결심을 하고 원자폭탄을 만들려고 시작합니다. 그게 맨하튼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1942년도에 시작해서 1945년 8월 6일 날까지 그것도 시작이 됐는데, 그때 2023년도에 오펜하이머라는 영화 나온 거 알죠? 여기서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이 오펜하이머가 그다시 그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인 맨하탄 프로젝트를 총 책임졌던 과학자예요.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오펜하이머가 그 총 책임졌던 그 당시 미국의 그 유명한 노벨상 수상자들 다 15만 명, 과학자들 15만 명이 동원돼서 이 프로젝트를 성공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라늄 폭탄하고 플루토늄 폭탄을 개발해서 성공을 해요. 그리고 1900 이게 우라늄으로 만든 폭탄, 플루토늄으로 만든 폭탄을 갖고 1945년 8월 6일 날 이 비행기에 싣고 히로시마에 가서 이 원자폭탄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언제 해방됐죠?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됐죠. 이게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첫 번째 원자폭탄을 터뜨리는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우리가 전쟁을 종식시키고 일본을 항복을 얻고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력이 전쟁을 종식시키는 큰 일을 한 거예요, 사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나 나머지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 후회한 게 뭐냐? 이게 너무 전쟁은 종식시켰지만 너무 희생이 크다. 그래서 이를 무기로 사용하지 말고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사용하는 데 쓰자. 그게 뭐냐? 원자력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자 해서 나온 거예요. 먼저 원자폭탄이 먼저 개발이 됐고, 그거 일본이 그 항복을 하고 난 후에 45년도 이후부터 원자력을 갖고 전기를 생산하는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가 나오게 된 겁니다. 원자폭탄이 먼저 나왔고, 그래서 우리는 원자력은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전기를 생산하는 평화적인 거고, 하나는 원자폭탄 얼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우라늄 235가 핵 분열을 일으키는 거 있고, 238은 핵 분열을 못 일으켜요. 그러면 이 235를 농축을 시켜서 반응을 일어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농축 우라늄이라는 얘기 혹시 어머님도 들어보셨죠? 농축.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저농축 우라늄이라고 해서 5% 이하의 농축을 약간 시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반응을 천천히 일어나게 해요. 그러면 원자력 발전도 전기를 생산하는 데 쓰는 거고, 아까 열을 해서 이거를 95% 이상 고농축 우라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반응을 일으키면 원자폭탄이 되는 거예요. 저쪽 길로 갈 수 있고 이쪽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지금까지 이쪽 전기로 생산하는 길만 갖고 있고, 저 위에 있는 사람은 또 저쪽 있고, 지금 이란도 지금 전쟁이 일고라는 게 저쪽 길을 못 갖게끔 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자력은 두 가지 길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평화적으로 쓰는 것만 길을 갖고 있는 거고, 기술적으로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국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지금 보수하고 있고, 이 기술을 세계 최고의 기술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팩트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라늄 요거 펠렛 하나가 꼭 손톱 한 마디만 하거든요. 그 손톱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데, 이거 하나 가지면 석탄 1톤의 용량을 내요. 그 다음에 석유 835리터 열량을 내요. 그래서 굉장한 많은 열량을 낼 수 있고, 요거 하나 가지면은
여러분들 가정에 1년 쓰는 전기가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그거 하나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효과적인 에너지 원료를 하나 갈 수 있고, 저는 그 사실상 원자력 연구원에서 오래 공부를 했지만 사실 원자력 전공자가 아니거든요. 저는 재료 전공자고 신소재를 개발을 평생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들어가는 새로운 신소재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원자력 전공자는 아니지만 제가 한 40년 동안 이쪽 분야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볼 때 원자력 발전소가 제가 생각해 엄청 안전하게 우리가 설계가 되고 모델링이 되고 건설이 되는 걸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허술하게 설계되고 만들어지지 않아요. 엄청나게 과학적으로 우리가 검증을 하고 검증을 또 해서 건설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선 물질이 새 나오게 되면은 1차적으로 막아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2차가 새 나오면 1차가 새 나오면 2차가 막아주고, 2차가 새 나오면 3차가 막아주고, 3차가 새 나오면 4차가 막고, 4차가 새 나오면 5차까지 막아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발전소는 이렇게 안전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안 된 나라도 있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안 된 경우는 있지만 우리나라 발전소는 이렇게 안전하게 되어 있고, 바깥에 맨 마지막에는 1m 20의 철근 콘크리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와서 때려도 사실상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갖고 비행기로 때려도 끄떡없다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실제 비행기를 때려봤는 애예요. 그래서 내가 때려봤습니다 그랬어요. 비행기로 1m 20의 철근 콘크리트를 갖다가 놓고 전속력으로 비행기를 때리면 비행기가 깨질까요? 저게 콘크리트 벽에 깨질까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행기가 그렇게 봤어요. 제가 이거 한 예를 보여주는데, 제가 오늘 원자력 강의를 주로 하는 날이 아니고 원자력 강의를 하려면 2-3시간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일부만 보여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굉장히 이렇게 허술하게 되지 않고 과학자들이 검증을 거쳐서 안전성을 확보한 다음에 하고 있다 하는 그 팩트만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성 얘기할 때는 치명률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치명률을 얘기할 때 전기 1kW 생산하는데 실질적으로 석탄, 석유가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여러 가지 운전 과정이나 준비 과정이 있는데 이게 풍력, 원자력, 태양광 쪽에서는 이 전기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거의 죽지 않고 굉장히 치명률이 낮습니다. 데이터가 안 되고 때. 그리고 우리가 연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갖다 보려볼 때 1년에 180만 명씩 죽는 사고가 있어요. 이게 무슨 사고라고? 원자력 사고로 1년에 180만 명이 죽고, 비행기 사고? 자동차 사고로 1년에 180만 명이 세계에서. 그 다음에 1년에 18만 명이 죽는 사고. 비행기 18만 명이 죽으면 너무 많이 죽지. 그럼 겁나서 그렇게 비행기 못하고 다니는데 이게 화재 사고이고요. 1년에 한 300명 죽는 사고가 있어요. 요게 옛날에는 1년에 한 평균적으로 한 1000명 죽었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안전성이 확보되고 한 비행기 사고로 1년에 한 300명 정도 죽는다고 해요. 이 정도. 그 다음에 1년에 한 2000명 죽는 게 있어요. 기차? 배? 네? 그래서 2000명 죽는 사고는 번개만 됩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사고로다가 세계적으로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0에 가까운 사고를 내는 거는 원자력 쪽은 사실상 거의 0에 가깝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제가 이제 원자력 관련된 거 하나만 자료를 보내드릴게요. 2009년도에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 UAE에다가 원자력 4기를 수출했어요. 근데 그때 경쟁이 붙었던 나라가 미국하고 프랑스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셋이 붙었는데 결정적으로 아랍에미리트는 우리나라 원자력을 선정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이 최고 안전하다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죠? 미국이나 프랑스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정돼서 아랍에미리트가 그거 우리가 그래서 건설을 해서 지금 잘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보면은
아랍에미리트에 굉장히 큰 고액권이 있어요. 1000디르함이라고 해서 이 1000디르함이 우리나라 돈이면 40만 원 돈짜리예요. 40만 원. 우리나라 최고 고액권이 5만 원이죠. 5만 원짜리에 누구 사진 들어가 있어요? 신사임당이 들어있죠. 아랍에미리트에서 신사임당은 우리나라가 준 발전소예요. 그렇죠? 이거 하나 둘 셋 넷. 최고 40만 원짜리 고액권에 우리나라 발전소가 들어있어요. 신사임당이에요. 그 정도로 여기서는 우리나라가 젖은 원자력 발전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최고 고액권에 늘 정도예요. 벌써 자랑스럽지 않아요? 이게 우리나라가 젖은 게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를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강의는 잠깐 마무리하고 미래 에너지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미래에는 이런 에너지가 앞으로 줄을 이룰 겁니다. 미래 에너지 아니냐? 초선 퀴즈 하고 넘어가는데 벌써 답이 나왔네. 그래서 이게 그다음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퀴즈를 낼게. 우리나라 중학생들이 좋아하는 연예인하고 스포츠맨의 대표적인 그래서 내가 힌트 줬죠? 그래서 손흥민, 뉴진스, 손흥민 내가 힌트를 줄 때 중학생들이 좋아하니까 아이유고요. 어머님들은 이 땡땡땡 나오면 이명웅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오은영 좋아하고 그래서 땡땡땡 아이유 이거는 아이유입니다. 중학생들이 좋아하는 거야. 그 다음에 윤재석 너 윤재석 좋아하는구나. 방탄소년단 그죠? 마니모털도 이거 굉장히 요새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죠. 오은영일 것 같아, 이명웅일 것 같아. 나머지 다 둘 중에 하나 있어요. 오은영일 것 같아서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다. 이명웅일 것 같은 사람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답은 뭐냐면은 이명웅입니다. 이명웅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걸 말씀을 드리고 미래에는 저는 간단히 미래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지금보다 더 1000배도 안전한 그런 원자력 발전소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 SMR입니다. SMR이 뭐냐면은 스몰 모듈러 리액터라고 해서 스몰 작게 만들어서 안전성을 지금보다 1000배 향상된 원자로가 지금 개발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듈러 해갖고 우리가 회사에서 공장에서 완성품을 갖다 찍어서 건설하는 방법을 하는 걸 모듈러 공법으로 하고 있고 이거는 뭐냐면은 현재 원자력 발전소는 전기를 생산하지만 이거는 수소 생산할 수도 있고 열을 공급할 수도 있고 해수 담수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이게 SMR을 갖다 개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열심히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게 핵융합 에너지입니다. 핵융합 에너지가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기술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빨리 실용화가 못 되고 있어요. 왜 어떠냐? 핵 분열 과정은 우리가 원자가 분열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하지만 이거는 핵이 융합되면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건데 지구상에 인공태행 조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 인공태행 조건이 뭐냐? 온도를 1억 도까지 올려요. 그래서 온도를 1억 도까지 올리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1억 도로 올린 다음에 이걸 시간을 오랜 시간 유지해야 되는데 이렇게 유지하고 하는 게 좀 어렵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온도를 올리더라도 그 시스템이라든가 소재, 그 여러 가지 용기 이런 것이 견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다른 시스템을 갖다가 같이 개발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거다. 이게는 그렇지만은 이 꿈의 에너지가 성공하면 상당히 굉장히 인류를 구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저는 우리 모두 그렇게 과학자들은 앞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수소 에너지가 또 하나의 대세를 이룰 거다. 그래서 수소는 그 미래 에너지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기술로는 또 어려움이 뭐냐? 지금 수소를 생산할 때 할 수 없이 우리가 화석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생기지 않는 그런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이 밤에 전기가 안 생기고 비 올 때 안 생기니까 저 우주에다가 태양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다 태양광을 해서 거기서 전기를 생산해서 지구로 보내는 이런 연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앞으로 우리 지구를 구할 미래 에너지는 결국 하나 에너지가 아니라 그 다음에 또 같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에너지가 중심이 되었겠다 하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원자력과 SML이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가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같이 하고 수소 에너지와 같이 해서 세 가지 에너지가 잘 조화롭게 하면은 우리나라 국가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기후위기도 구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시스템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제 마지막 퀴즈 하나 낼게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원이 뭘까요? 1번, 2번, 3번, 4번. 1, 이 선물이 많이 나왔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번일 것 같은 사람 손 들어봐. 1번. 2번일 것 같은 사람. 3번일 것 같은 사람. 4번일 것 같은 사람. 3번, 4번이 맞네. 4번은 아니고 현재는 3번입니다. 3번 손 들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기서 1학년은 손 내리세요. 2학년 내리세요. 3학년 내리고 4학년 내리고 몇 명 남았어? 5학년 내리고 어른들 내리시고 그러면 몇 명 남았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여섯 명 일단 드리죠, 뭐, 그죠? 불펜에서. 네. 손 들고 있으면 될게. 네, 손 들고 있어요, 6명.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화석연료가 가장 많은 그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거를 줄여나가야 될 것 같고, 결국은 기후위기 해서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과학기술이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과학이 현명한 길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래서 과학자가 이걸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여기 이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이제 마지막 한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이건 에너지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미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리, 가슴, 엉덩이. 이 중에서 머리는 우리가 굉장히 두뇌가 좋아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해서 머리 좋은 사람이 꼭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뜨거운 가슴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 성공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에는 엉덩이 힘이 가장 세요. 엉덩이를 얼마나 오래 붙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성공해요. 머리만 좁고 머리만 믿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엉덩이가 힘이 세야 돼요.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들 엉덩이 힘을 키우시기 바라고, 결국은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그죠? 머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고, 제가 꼭 명심하세요. 꼭 어머님들한테 꼭 이제 가서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는 오늘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강의는 안 했지만, 새로운 신소재를 개발해서 세계적인 성과를 이룬 거고, 굉장히 우리 산업의 발전을 경로로 공부하다가 큰 상도 받고 국가과학자까지 된 사람이거든요. 이런 과정에서도 이거를 하나라는 신소재를 개발하면서 21년 동안 한우를 연구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7.8기라는 거 들어봤죠? 11전 12기에 쓰러졌다 11번 쓰러졌다 12번 일어났고, 마지막에 21년을 가진 과정에서 세계 최고의 그 원자력 기술하고 국제 특허 소송이 붙어서 제가 무려 7년 동안 싸웠어요. 유럽 가고. 그래서 그 국제 소송을 해서 제가 마지막에 이겼어요. 멋지게. 그래서 특허 소송까지 제가 오늘은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어떻게 해서 제가 그 특허 소송까지 갖고 국가과학자가 됐느냐 하는까지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덕분에 제가 국가가 인정한 최고 과학자 자리까지 오르고 3억 상금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이런 강의를 사실상 아까 어떤 강의를 학생들한테 많이 하고 다녔는데 꼭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들려주는 강의가 있어요. 여러분들 결국 끝까지 포기하자는 열정이 불가능한 단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실패는 없다. 실패는 왜 해요? 실패는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된 거예요. 제가 21년 동안 11번 실패하고 10번째 일하면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포기를 안 하면 결국은 실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꼭 성공하는 여러분들 미래가 되길 바라면서 제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질문 저희가 2명만 딱 받고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손 들었어요. 그 친구. 뭐지? 수소 자동차는 몇 원 정도예요? 네, 못 들었어요. 수소 자동차는 몇 원 정도예요? 몇 원? 몇 원, 돈이 얼마 정도 하냐고 문제 같습니다. 모르겠는데 나 수소자동차 가격을 갖다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꽤 지금 비싸잖아요. 고가잖아요. 수소자동차가 아직은 상용화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쌀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하나 사달라고. 할아버지가 돈이 많으면 할아버지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자, 또 질문. 우리 뒤 친구 손 든 거야? 아니고. 자, 마지막 질문 한 분. 네. 아까 박사님께서 시작할 때 다시 한번 올라간 지구 온도는 낮추기가 힘들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이미 1.5도가 넘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이미 지구 온도가 1.5도가 오르거나 아니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데 이대로라면 이미 정부랑 미국 같은 경우도 막 그렇게 신재생 에너지나 그런 걸 사용하기보다는 이미 화석연료, 석탄, 석유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대로 1.5도로 유지를 하거나 더 이상 낮출 수는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쪽에서 더욱더 낮추려면 어떻게 할까요? 아직 다른 나라와 전쟁 중일 때도 있고 그때 그럴수록 점점 온실가스들이 많아지니 걱정입니다. 아주 좋은 질문인데 1.5도를 아직 올랐다는 공식적인 통계는 없는 거고 아직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국제적으로 이거 협력을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잘 지킨다고 해서 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화석연료 안 쓰고 우리가 화석연료 안 나오는 우리 신재생과 원자력만 쓴다고 그런데도 얘는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또 계속 화석연료를 쓰면 안 되잖아요.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국제적인 협력으로서 계속 이거를 갖다 강제 요구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국제적으로다가 강대국들이 이걸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걸 하려고 하면 따라서 자기네들이 경제적인 불이익이 많이 온다니까. 그걸 하기야 이 사람들이 특히 중국, 미국 쪽에도 이거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국제적으로 같이 힘을 합쳐야만 지금일 거예요. 그래서 같이 지금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아직은 그래도 희망이 있으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또 이 뒤에 진행해야 될 추첨도 해야 되고 또 단체 사진도 찍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사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